네,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교양학과에 재직 중인 황순희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이 이제 언어 영역 중에서도 이 습득, 언어 습득,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여기서 이제 창작이라고 제가 라임을 맞추느라고 조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글쓰기를 이야기하고요. 번역의 경계를 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역에서 지금 인공지능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하고 효과, 그다음에 한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교양과에 재직 중이고요. 제 원래 전공은 이제 프랑스 어학입니다. 프랑스에 이제 오래 있었고 학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과대학에서 토닥을 하면서 이 자연어 처리, 아침에 굉장히 자연 처리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전 정말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제 발표보다 사실은 잠깐 뭐 한 몇 년 정도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2월달에 AI하고 자연 언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포켓 책을 한 편 출간을 했고요. 이 출판사에서 이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적어야 요즘은 독자들이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조금 저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근 전 세계 화두 중 하나는 단연 AI, 인공지능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다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 능력이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언어와 인공지능의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연 언어, 자연어, 인간의 언어, 같은 개념이죠. Natural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인공 언어, 기계 언어에 대조되는 개념이고 인간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어를 기반으로 그 기계가 컴퓨터 시스템이 이해하고 합성하도록 만드는 이 처리 기술을 NLP, Natural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자연어 처리. 이 얘기를 이제 굳이 하는 이유는 AI,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이제 방대할 텐데 그 중에 하위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이 NLP라고 하는 처리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 이렇게 급부상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NLP 기술도 예전에도 물론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이기는 한데 더 이제 이렇게 강화가 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AI하고 NLP 기술이 접목이 돼서 우리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 이미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이라든가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다음에 최근에 2022년도 11월 달 이후에 공개가 됐던 챗GPT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제 새롭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런 기술들이요. 이 자연 언어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 저는 그냥 몇 개만 한번 쓱 적어봤는데요. 이 각각의 영역에서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활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언어 습득, 글쓰기, 번역 영역을 굳이 골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물관 측에서 저한테 이제 이거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펴낸 책이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각을 제가 조금씩 다뤘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 분야들을 제가 뭐 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했던 분야라서 이제 늘 저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이기도 하고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 번역 이 영역에 있어서는 AI가 정말 눈부신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글쓰기요. 제가 이제 우리 홍대 학생들 대상으로 학술 글쓰기 리포트를 쓰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수업을 일부 하는데요. 챗GPT를 제가 15주 수업에서 5주 정도를 씁니다. 해보면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언어 습득을 촉진하고 글쓰기를 지원하며 번역을 보조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드문을 뽑아봤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AI와 언어 습득입니다.
언어 습득은 인간의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 전반을 이야기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언어 습득할 때 이제 선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아니면 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고요. 기계가 컴퓨터 시스템이 요즘에 AI가 언어를 획득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 학습을 하는 이제 이런 양상이고요. 앞에서도 또 나왔던 뭐 GPT나 BERT 이런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문법,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법이라는 게 패턴이거든요. 근데 규칙이고 형식이고 패턴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처리하는 건 이미 넘어섰고 의미나 맥락까지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생성하고 처리해내는, 그래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인다. 쭉 넘어가죠. 네,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AI 기술이 언어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유아의 언어 발달, 언어 습득, 놀이, 학습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들이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사례들이 있겠지만 전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 스피커, AI 로봇. AI 스피커는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AI 스피커와 AI 로봇은 이제 메커니즘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영유아의 발달, 교육, 놀이 이런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논리력 이런 것도 강화시킨다라고 국내외 연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이제 유아의 AI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의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놀이 맥락에서 AI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죠. 국내 예를 하나 그냥 가져와 보면 AI 로봇 대여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쭉 넘어가죠. AI 스피커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음성만 가지고 정보를 재생한다든지 음악을 재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정서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그 챗GPT한테 뭐 나의 감정 상태나 이런 거 입력해 보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이건 이제 AI 스피커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연구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아가 그냥 듣는 동화, 예를 들면 그냥 듣는 동화보다는 AI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동화를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고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네, AI 스피커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니까 기술적인 사용이 어려운 유아들, 뭐 노년층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이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즉각 피드백,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흥미로운 이런 지점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동안에 했던 인터랙션 자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거두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간단히 뭐 제가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요. AI 스피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뭐 많은 것들 그냥 몇 개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AI 스피커를 실제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발화 능력, 말하기 능력, 이해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진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조금 소극적인 유아들, 조금 내성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특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어서 어쨌든 이제 사람이 아니고 기계랑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름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이런 긍정적인 그 효과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AI 로봇인데요. 캡처를 제가 해왔어요. 가장 뭐 흔한 거죠. 제니버가 아이로비 같은 건데 이것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으로 구현한 AI가 바로 AI 로봇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그 로봇을 데리고 뭐 놀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시 그
표현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죠. 지식을 뭐 습득하는 부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도 국내 그 유아 교육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니보하고 아이로비가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되었다라고 하죠. 네, 뭐 이게 이렇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제 한계가 너무나 또 뚜렷한 부분도 있고 아직 많이 극복하려는 이제 노력이나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저는 좀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나 AI 같은 이런 것들에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면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겠죠. 최근 몇 가지 연구를 보면 이 유아들이 스마트폰에 최초에 노출되는 시기가 12개월에서 24개월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미디어 기기들이 대부분 이제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건 이제 분명히 언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이런 그 답변이라든지 정보가 반복적이거나 다양하지 않다면 아이들의 어휘 노출, 그러니까 어휘의 풍부한 어휘 노출에 조금 제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네 번째라고 좀 제가 적어놓은 거는 기술적인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발음 능력이나 질문하는 능력이 일반 정상 성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부족하죠. 발음도 좀 어눌하고 약간 좀 부족하고 아무튼 질문 능력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AI 스피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사실상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이 된다. 왜냐하면 AI 스피커가 아이의 말이나 질문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지속이 안 되겠죠. 인터랙션이 이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아직까지 AI 스피커가 개발되는 이런 그 플랫폼이나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상 성인, 일반적인 성인의 언어를 모델로 삼아서 그걸 학습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동 친화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형태이거든요. 아이들의 언어를 기초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 결국 이제 사용자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는 음성인식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는 문맥이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언어를 습득하는 경향이 높은데 역시 이런 부분들을 AI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AI와 글쓰기요. 홍익의 아침, 초록의 숨결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면 홍익의 길목마다 햇살이 통통 튀어오른다. 제가 챗GPT에게 홍익대학교의 경쾌한 느낌을 살려서 시를 한 편 적어볼래? 이랬더니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툭 나왔던 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 강의록엔 없습니다. 살짝 놀랐어요. 제가 시는 잘 모르지만 제법 근사합니다. 읽어보면 여기다가 이 느낌 살려서 그림도 한번 그려볼래?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한 2초 정도? 뭐 더 걸렸어요. 이번에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셰익스피어풍으로 변주해볼래? 그랬더니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이제 쓰기 영역과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지금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생성형 AI라는 용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텐데 AI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컨텐츠를 생성하는 기능이 강화된 이런 모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챗GPT라든가 아침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클로드라든가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대화형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대화하듯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맞춤형 답변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이게 매번 새로운 응답을 준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특성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그 중에서도 쓰기 학습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제가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이 생성형 AI 글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모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쓸 건가, 글쓰기 유형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최적화된 적합한 생성형 AI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들, 이제 교수자들은 논문을 많이 쓰니까 챗GPT라든가 클로드가, 또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 퍼플렉서티,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대체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비즈니스 글을 쓰는 건지 법률 문서, 이른바 이제 소장 같은 거 이렇게 쓴다 그러면 합의, 이런 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식의 모델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버전업 될 때마다 요거요, 글쓰기 특징, 그러니까 글쓰기 유형에 특화된 모델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더 심화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계도 자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라는, 그리고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 저해받는다라는 게 있고요.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속도일 겁니다. 정말 빠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진짜 1초도 안 걸리고 질문 던지자마자 그냥 답이 확 나오죠. 네, 챗GPT가 지금 이제 히스토리 약간 지금 진화해온 이런 거를 정리해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멀티모달이요,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다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해외에서는 이 챗GPT를 어떻게 교육이나 특히 쓰기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나, 요걸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챗GPT를 활용하게 되면 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아침에도 나온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인용의 문제라든지 참고문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 사용법을 아주 세분화돼서 가르친다라던가, 뭐 매 분기별로 세미나를 연다라던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학교들이 스탠포드하고 아리조나 주립대학, 이런 대학들입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챗GPT를 쓰기 분야에 활용할 때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제 국내 연구들을 조금 보면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엄청난 내용을 제너레이션 해내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이겠죠. 어떻게 검증하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쭉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글쓰기 중에서도 특정 분야 글쓰기에서 훨씬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 연구를 보면 의학이나 과학 분야 글쓰기에 이 챗GPT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인다. 뭐 업무 속도라든지 문서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 뭐 등등의 효과들이 나와 있고요. 다 이제 하나같이 국내 연구가 아닌 해외 연구들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써봤을 때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쓰기에 대해서 갖는 동기라든지 흥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그냥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요거를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이러면 분명히 능동적인 쓰기를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쓰기를 단계별로 굳이 나눈다. 계획, 표현, 수정, 성찰 단계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챗GPT랑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각 단계별로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이 굉장히 영향가가 있는 정교한 질문이 인풋이 돼야 거기에 걸맞는 정교한 아웃풋이 질문,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질문이 어설프고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넣게 되면 거기에 준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게 되고요. 수정하는 부분은 또 정말 탁월합니다. 특히 언어적인 요소를 수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휘 뭐 고르는 거, 또 한국어가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좀 까다롭잖아요. 제가
프랑스어 전공자라서 조금 약한데요. 이거 한국어 맞춤법 띄어쓰기는 이런 거 잘해 줍니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잘 평가해 주고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의 일관성의 문제예요. 글이 조금 달라져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 그러면 결국 이제 글이 인풋되는 글이 달라질 때마다 피드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용자라고 한다면 이 피드백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챗GPT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쭉 넘어가고요. 번역도 잠깐만 소개하고 정말 5분 내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계 번역입니다.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쓰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응용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연어 처리 분야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합의 분야 중에 하나가 기계 번역이고요. 자동 번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사실 이제 일도 아니고 음성 처리 기술이 여기 입혀지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텍스트나 문자로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너무나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국내 사용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그 기계 번역을 주로 애용하시나요? 구글, 네이버 팝하고 아까 우리 네이버 저기 엔지니어 분들은 가셨죠? 팝하고 디펠, 챗GPT 이게 네 가지인데요.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나른다, 시간처럼 빨리 날아간다 이런 뜻이죠. 기계번역 개발 초기 단계에 초기 당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뭐 50년,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기계번역이 번역을 해내지 못했던 문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뭐 왜 번역을 못하나. 근데 의외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비유적인 문맥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풀리는 문장인데 그 당시의 기계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은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시험에 미역국 먹는다, 개쩐다. 우리 MZ세대 대학생들 많이 씁니다. 이 표현 개쩐다, 개꿀이다, 스불제. 문득 이런 거를 요즘 MT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번역을 해내나? 한번 제가 번역하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스불제가 뭔지도 알고 킹받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영어로 번역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오류가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이버 엔지니어분 가셨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로 4개 시스템에다가 같이 넣어서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챗GPT 성능이 가장 높게 좋게 나왔고요. 팝하고는 그냥 한 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개쩐다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디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독이 댕댕이까지 제가 넣어봤더니 잘합니다. 댕댕이.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기술이 이만큼 와 있다. 바꿔 얘기하면 뭐 다의어라든지 문화어라든지 은어, 신조어 다 처리한다. 그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번역을 이렇게 잘해내면 인간 통 번역가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냐? 사실 이 우려가 한 10여 년부터 계속 일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만큼 강조가 되지는 않겠지만 직업적인 선명성은 분명히 남을 것이다. 요게 중요할 여기 뒷부분에 있나 요거. 직업적인 선명성이 강조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기계 번역이 잘 처리하는 그 언어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나요? 정보 전달, 비문학 분야,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그냥 평이한 누가 봐도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인간 번역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번역을 잘 해내는데요. 구어체, 감정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는 글, 문학 작품 이런 거는 이제 여전히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결국에 이건 쭉 넘어가야 되겠죠. 요즘 쓰고 있는 이 MT와 인공지능 기술 요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남우성 교수님도 막 이렇게 따라 읽으세요 막 이러셨는데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차로 기계가 번역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통번역가가 이제 이걸 검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꼼꼼하게 보면서 기계 번역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요. 생산성도 높고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국내 몇몇 번역과 관련된 학회들이 발빠르게 이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에디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선명성 이걸 강화, 유지하면서 이 작업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한다. 자, 2019년도 그러니까 벌써 5년 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기계 번역의 미래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예측하느냐에 대해서 이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멀티링궐, 도메인 프리, 그다음 fully automatic, 그다음에 통역.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계 번역은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요 예측을 대비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멀티링궐이라는 건 언어의 종류나 데이터에 구애받지 않고 번역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번역을 하려면 기계 번역을 하려면 A라는 언어하고 B라는 언어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A라는 언어의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도 B라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로샷 기술입니다.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도메인 프리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분야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어, 문학적인 맥락, 뭐 비유적인 글 이런 건 아직 안 되니까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인간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직 안 되고 있죠.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아직 ongoing 상태인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 이 통번역의 음성 처리 기술이 접목되는 거 이거 이제 이미 하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이때 5년 전에 이 예측이 상당히 지금 들어맞고 있구나. 앞으로 이게 거의 들어맞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AI가 언어 습득을 촉진하고 글쓰기 지원하고 번역을 보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고 성능이 더 좋게 나오려면 여러 가지가 따라와 줘야 되겠지만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이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데이터가 일단 방대한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어야 복잡한 인간의 언어 패턴 다양성 이런 걸 반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요. 데이터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갖추어져야 AI 모델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인간과 AI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 더 인간과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AI의 편향 문제인데요. 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AI의 의사 결정에 경도되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정말 정리를 해보았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언급했던 문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느라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건 뭔지 이렇게 의문이 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